써야 됩니다. 자, 시원학평 장문 보겠습니다. 몇 번이요? 24번부터 27번. 24, 27번 이거니까 뭐냐면 독서 영역과 장문 영역이 통합된 문제입니다. 원래 이제 기존에 장문과 화법이 통합된 문제는 계속 있었죠. 그러니까 막 보면 이렇게 뭐 토론 같은 거 하고 그거에서 글 쓰고 하고 있고 5문제 정도 묶여 있는데 이거는 이거는 독서와 장문의 결혼. 자 보세요. 이게 있죠. 가와 나는 학생이 읽은 글이고 다는 이를 바탕으로 쓴 논중한 이보다 초과를 했어. 글을 읽고 쓴 거예요. 글을 읽고 쓴 겁니다. 그래서 가도 그거 그러니까 가는 독서 지문 가치를 봐야겠죠. 자, 현대 사회에서는 다양한 기술이 끊임없이 개발되며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대 사회에서는 이러한 자기가 그래서 이런 기술과 사회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술 결정론과 사회적 구성론이라는 두 가지 대표적인 가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기술과 사회의 관계에 대한 두 가지 관점, 기술 결정론, 사회적 구성론. 두 관점 모두 기술이 사회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그 방식에 대한 해석은 서로 다르다. 몇 가지가 뭡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는 기술과 사회의 관계에 대한 두 가지 관점이 뭡니까? 하나는 기술 결정, 또 하나는 사회적 구성. 자, 두 번째는 기술 결정론을 설명합니다. 기술 결정론은 기술이 사회나 문화적 요인에 구애받지 않고 독자적 발전하며 기술을 사회 전반의 구조를 결정하는 핵심적 요인. 그러니까 기술이 뭡니까? 사회 전반 구조를 결정하는 겁니다. 알죠? 기술이 결정한다. 그러니까 이 명칭이 이렇게 나옵니다. 기술이 사회 전반 구조를 결정한다. 기술은 사회 문화적 요인에 구애받지 않는다. 이런 관점에서 기술이 사회를 일정 방향으로 변화시키기가 중요합니다. 가령 스마트폰 개발이 언제 어디서든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정보 유통과 연결성 방식은 물론 사회 전반의 소통 문화를 변화시켰죠. 그렇지. 이거는 수행과 이렇게 스마트폰 없을 때하고 있을 때하고 차가 사람 알겠죠. 완전 바뀌었습니다. 두 번째보다는 뭡니까? 기술 결정론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술이 뭐냐? 사회 전반의 구조를 결정하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그러나 기술 결정론은 사회적 맥락을 강구한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는다. 동일한 기술도 사회 문화적 요인에 따라서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어떤 사회에서 그 기술이 쓰여져서 다른 결과를 맞죠? 나올 수 있잖아. 그건 뭡니까? 그거는 그 기술이 사회에 영향을 받는 거 아닙니까? 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등장한 게 사회적 구성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기술 결정론의 한계죠. 그래서 이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등장한 게 사회적 구성론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보다는 사회적 구성론은 사회 집단 간의 해석과 협상을 통해 기술의 의미가 부여되고 기술의 발전 방향이 결정된다고 보았다. 이렇게 사회 집단이 기술한테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자전거는 초기에 속도를 추구하는 이용자들의 요구에 따라 앞바퀴가 큰 형태로 설계되었지만 다양한 집단 요구에 반영되면서 오늘날 같은 실용적 모습으로 변화했다. 이는 기술이 사회적 맥락 속에서 구성되고 조정된다고. 그러니까 옛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옛날 자전거가 이렇게 이거 본전이다. 아빠 이거 커요. 근데 지금 발전해요. 이게 뭡니까? 어떤 사회의 요구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거는 사회 네 번째는 네 번째는 사회적 구성론의 입장.
이거는 사회의 해석과 협상이 기술의 의미를 부여하고 기술을 방향 결정한다. 자, 나아지고는 또 뭘 얘기하는 거죠? 아무래도 일반적인 독서중보다 쉽죠. 맞죠? 첫 번째입니다.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힌 정책을 결정할 때 정부나 전문가 중심의 의사결정만으로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하기 어렵다. 문제를 한쪽 관점에서 정의하거나 해결책을 제시하는 방식은 갈등을 심화시키고 치료성을 떨어뜨린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의 문제점을 얘기하고 있냐? 문제를 한쪽 관점에서 정의할 때의 문제. 갈등을 심화시키고 치료성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구나 자신이 어떤 입장에 놓일지 모른다는 전제 아래 이해관계의 유불리를 떠나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공정한 기준을 고민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특히 복지나 환경처럼 개인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 능력에서는 이러한 기준이 더 요구된다. 이거 뭡니까? 두 번째는 뭔가? 두 번째는 이렇게 말하면 한쪽 관점에서 정의하는 데 문제점이 있으니까 뭔가? 공정한 기준, 맞지? 공정한 기준을 고민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고민하는 태도의 필요성이 있다. 세 번째는 이제 공정한 기준이죠. 공정한 기준을 정책 결정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정부뿐 아니라 시민, 민간단체, 그렇죠. 이렇게 다양한 집단을 봐야 돼. 집단이 정책에 영향을 받는 다양한 주체가 정책의 수립과 집행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은 뭡니까? 등장한 개념이 참여적 거버넌스. 참여적 거버넌스는 관련자의 의견 수렴부터 정보 제공, 공동 설계, 실행 후 피드백까지 포함하여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정책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공정한 기준을 맞춰 정책 결정 반영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참여적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단어는 이런 다양한 주체가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참여적 거버넌스에 대해서 한번 해보면 이게 뭐다? 아까 이런 첫 번째 문단의 이런 문제점에 대한 어떤 해결 방안이겠죠. 공정한 기준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해결 방안입니다. 네 번째 문단. 또한 참여적 거버넌스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조율함으로써 특정 소수의 이익 편향을 방지하고 정책의 수용성과 실효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는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마련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어떤 사회적 참여적 거버넌스의 역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다. 아주 평이하고 이런 지문이 독서 지문 나오면 좋겠죠. 네. 절대 안 돼. 이거 하면 다음 백점을 줘. 네, 틀릴 수 있죠. 아까 같은 뚝딱이면. 자, 다는 이제 학생 그림이다, 맞죠? 한번 읽어볼게요. 최근 우리 지역에서는 요양시설 벌금 로봇 도입 요구를 두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되고 있다고. 이거 뭡니까? 다양한 이해관계 되고 있잖아요. 아까 나에서 얘기했던 첨예하다는 날카롭다, 뾰족하다는 얘기입니다. 첨예하다, 뭔가 날카롭고 뾰족한 건데 보통 이게 좀 추상적으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갈등이 첨예하다 이렇게.
요양시설 돌봄 로봇이 있나? 실제 이런 게 존재하나?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이렇게 돌볼 수 있는 로봇이 있나? 나는 돌봄 로봇을 도입하는 데 찬성한다. 이게 논주항인 거죠. 어떤 이런 화제대에서 자기 생각을 밝히는 거죠. 찬성한다. 누구나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돌봄 로봇의 도입은 이해관계를 넘어 모두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공정한 기준에 따른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자 이제 논주하는 거니까 근거를 대겠지. 돌봄 로봇은 기초적인 돌봄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약 복용시간 알림, 응급 호출 기능 등은 사람이 곁에 있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안전을 보장하는 최소한 수단이 된다. 이런 거 할 수 있는 거죠. 주장이 뭐예요? 황금주가 돌봄 로봇 도입을 찬성한다. 그리고 그러면은 그 다음 문장은 뭐예요? 다음 문장이 여기 이유죠. 이유. 그게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 논주하는 거 할 때 이유와 그걸 나누기도 하죠. 맞죠? 이유는 이제 그 주장에 대한 어떤 주관적인 맞죠? 그런 이유고 근거는 그것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인 거지. 이렇게 나눕니다. 외국 대학병원의 요양시설에서 시범 운영된 돌봄 로봇은 낙상사고 감지율을 높이는 등 긍정적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이런 게 뭡니까? 먼저 외국은 댓글 잘 알겠죠, 맞죠? 외국의 어떤 예자는 맞지, 사례잖아. 낙상사고가 뭡니까? 떨어지. 안 돼요. 그렇습니다. 또한 돌봄 로봇은 편의성이 뛰어난다. 초기엔 조작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사용자 중심의 기술이 적극 반영되었다. 예를 들어 사용자 인식 기능, 자동 동선 탐지 기능 등은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 다음 물론 자기들 방금 읽은 부분은 뭡니까? 아까 했지만 근거를 제시했죠. 기초적인 돌봄 안전적으로 지원할 수 있고 편의성이 뛰어나다. 물론 돌봄 로봇은 사람의 정서적 돌봄을 대체할 수 없다고 반대할 수 있다. 그렇죠. 정서적 돌봄. 사람이 진짜 돌보는 거하고는 다를 수 있잖아. 하지만 사용자 요구가 반영된 현재 돌봄 기능은 우울 수치를 30% 이상 낮춘 것은 물론 정서적 안정감을 높인다는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정서적 돌봄도 일부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렇죠? 대체할 수 없는 게 아니란 겁니다. 맞지? 돌봄 로봇은 사회적 필요와 다양한 주체의 요구 속에서 발전한 결과이다. 이러한 기술의 도입은 공동체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하면서 맞죠? 찬성의 어떤 입장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자, 24번 문제. 다음은 학생이 글을 읽은 과정에서 작성한 질문이다. 가나, 그러니까 이거는 뭐 보면 독수용적 문제죠, 맞죠? 가나에 대해서 답을 확인할 수 있냐고 묻는 겁니다. 가와 관련해서 자 보세요. 1번 기술과 사회의 관계를 설명한 두 가지 공통된 입장은 무엇인가? 있습니까? 네. 어디인데요? 기술이 사회에 영향을 미친다. 그걸 인정한다. 그렇죠. 첫 번째 문제는 그 문장을 찾으면 되는 거 맞죠? 둘 다 인정한다. 두 번째, 2번 기술이 다양한 사회 집단 간의 해석과 협상을 통해 발전한 사례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이건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사회적 구성을 설명한 네 번째 문장에 있는 거죠. 맞죠? 이거 자전거 여기 그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다음 나와 관련해서는 참여적 거버넌스의 등장 배경은 무엇일까에 대한 답이 있습니까? 네. 뭡니까? 세 번째 문장에서 맞죠? 세 번째 문장 보면 뭐 이런 게 필요한데 이를 실천할 수 있는 방안 등장한 개념이 참여 거버넌스가 되죠, 맞죠? 그러니까 등장 배경이 설명됐습니다. 그다음 참여적 거버넌스의 기대 효과도 있습니까? 기대 효과라고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이 여기 있나? 네. 네 번째 문단 내용이죠, 맞죠?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참여적 거버넌스의 현실적 한계는 여기서 맞죠? 그런 것은 제시된 게 없죠. 5번이 답입니다. 25번은 자, 2번은 이제 장문 문제입니다. 달을 작성하기 위해서 가나를 이용한 거. 이거는 이것도 독수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가에서 기술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나의 내용을 이해하고 다의 내용도 이게 이해돼야겠죠. 1번 가에서 기술 결정론의 입장에 주목하여 기술이 문화적 요인에 영향을 받아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려겠다. 이 말 자체 맞습니까? 기술 결정의 입장은 뭡니까? 기술이 결정하는 거 맞죠? 근데 이거 뭡니까? 기술이 문화적 요인을 받을 때 있죠, 맞죠? 이거는 기술 결정의 입장을 이해 못한 거죠. 일본 자체가 틀렸어요. 그러니까 지문을 통해 얘기한다면 가의 두 번째 문단에 기술 결정론은 기술이 사회의 문화적 요인에 구애받지 않는다 되어 있죠. 그러니까 1번은 거의 그거 어긋나잖아. 2번 가에서 사회적 구성론이 나타나게 된 원인에 주목하여 사회적 맥락에 따라 기술이 구성되고 조정된다는 확인하면 되겠다. 이거는 사회적 구성론이 뭡니까? 사회적 구성론은 사회적 맥락에 따라 기술이 구성되고 조정된다고 얘기합니까? 네. 마지막 문장이 있지? 그러니까 2번이 맞는다. 여러분 25번도 그냥 가나 지문에 대한 어떤 사실적 이를 묻는 겁니다. 맞죠? 3번 가에서 사회적 구성론에 대한 비판점에 주목하여 스마트폰의 개발같이 기술 수요 결과가 사회 요구에 따라 달리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면 되겠다. 이거는 응? 왜요? 2번이 맞으니까 그게 뭐 그게 이 공부입니까? 스마트폰 개발을 이해를 안 줬어요. 사회적 구성. 아니요. 그렇죠. 맞죠. 스마트폰 개발 뭡니까? 기술 결정론에서 예를 들면 맞죠. 그리고 또 하나는 사회적 구성론을 비판한 내용도 없죠. 4번 나입니다. 나에서 공정한 기준의 필요성에 주목하여 이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조직을 알죠. 그러니까 정부도 참여적 거버넌스의 한 부분일 뿐이죠.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5번 나에서 참여적 거버넌스 개념에 주목하여 특정 이해 관계자의 입장을 대변해야 한다. 말도 안 되죠. 그 다음 26번입니다. 다음은 수업 중 교사의 설명이다. 이를 바탕으로 답을 작성하기 위해 세우는 글쓰기가 무엇인가? 선생님이 논증하는 글을 쓸 때는 우선 자신의 주장을 분명히 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왜 그런 주장을 하는지 설명하는 이유가 필요하죠. 또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를 아까 이유와 근거를 아까 나눴지. 독자가 제기할 수 있는 반론을 예상하고 그에 대한 반박까지 포함하면 글의 구조는 더 단단해집니다. 됐습니다. 1번 요양지수에 돌봄 로봇을 도입하는 것에 대한 찬성 입장을 주장으로 제시했죠. 제일 첫 번째 문단에서 2번 누구나 돌봄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돌봄 로봇의 도입을 공정한 기준에 따라 선택하는 내용을 제시한다. 이거는 아까 그거 찬성한다고 그 다음 문장이 그냥이죠. 맞지? 이게 이유입니다. 3번 돌봄 로봇의 사용자 인식 기능을 조작하는 방법을 설명하여 사용자의 편의성에 대한 이를 돕는 내용을 근거시한다. 편의성이 뛰어나다가 있었지? 거기에 돌봄 사용자 인식 기능을 얘기했죠? 조작 방법까지 설명했지? 맞죠? 맞죠? 그냥 사용자 인식 기능 등을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했지? 조작 방법은 설명이 나왔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4번 돌봄 로봇의 도입이 인간의 정서적 돌봄을 대체할 수 없다는 내용에 대한 예상을 제시했죠. 그러니까 그 아까 물론 없다고 반대할 수 있다 한 다음에 그러니까 또 반론했죠. 그래서 돌봄 로봇의 현재 돌봄 기능이 정서적 안정감을 향상시켰다는 내용을 반박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4, 5번, 5번은 그 내용입니다. 27번 보기는 다를 작성한 후 추가로 수집하는 단어이다. 보기를 가와 나와 연결지어 다의 A를 구체하는 방안을 제시해보자. 다의 A는 뭡니까? 아까 방금 그 돌봄 로봇 정서적 돌봄 대체할 수 없다 그 내용입니다. 자 보기 보겠습니다. 보기는 이제 이거는 추가로 수집한 여제 학회 논문입니다. 논문. 정책을 결정할 때 설문조사나 통계 자료를 활용하는 양적 평가는 정책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수치하여 비교하는 데 유용하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참여자의 경험 같은 능력적 요인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시민 인터뷰나
현장 관찰 등의 질적 평가를 함께 사용하면 양적 평가 한계를 권한다면 정책 위의 필요성과 상승. 자, 그러니까 여기서 뭡니까? 정책 결정에서 양적 평가도 유용하지만 맞죠? 그거는 맥락적 요인을 반영하지 못한다. 이게 양적 평가의 한계죠. 네. 그래서 뭡니까? 질적 평가도 함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질적 평가는 시민 인터뷰나 현장 관찰 등입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A는 양적 평가가 있다, 질적 평가가 있다. A 부분. 양쪽 맞죠? 우울 수치를 선다는데 양적 평가죠. 그러면 자, 요 보기를 가와나 연결지어서 다른 것처럼 뭡니까? 질적 평가도 필요한다는 게 나오겠죠. 그래서 1번, 이건 우선 답이 4번입니다. 아, 잠깐만. 이것도 가져서 다 풀자, 채점하세요. 잠깐, 추워서. 추운 거 올려. 그럼 끊겼다. 그럼 끊겼다. 4번에 보세요. 보기를 나와 연결지어 정책 결정에 영향을 받는 주체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제시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자, 요 정책 결정에 영향을 받는 주체의 목소리를 반영하는데 이게 나에 있었죠. 어디냐면요, 나의 세 번째 문단 보세요. 거기 보면 뭡니까? 나의 세 번째 문단 두 번째 줄 보면 다양한 주체가 정책의 수립과 집행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해야 되는 말이 좀 맞죠? 목소리 반영. 아니다. 네 번째 미안합니다. 이해관계 목소리를 반영해야 돼 있죠. 네 번째 문단 두 줄 보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줘야 돼 있죠. 그 부분도 있다. 네 번째, 두 번째 문제예요. 네 번째 문단 첫 번째 줄. 참여 법원에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돼 있죠. 네. 그리고 뭡니까? 그 4번에서 이거 보면 돌봄 기능에 대한 평가에 사용자의 경험을 관찰하는 이게 뭡니까? 아까 보기 보면 시민 인터뷰나 현장 관찰, 요 질적 평가를 얘기할 겁니다. 그것이 함께 반영되어 있다는 내용으로 반박 문제입니다. 그래서 4번이 그 보기의 내용과 지문 나의 내용을 다 연결시켜서 얘기하고 있죠.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네. 28번 30번. 자, 좀 지치지만 자, 들어가요. 28, 30. 이건 이제 순수 장문 문제. 이거 많이 본 문제. 장문 상황 제시했제. 밤하늘 사색 프로그램에 다녀와서 기록한 메모를 바탕으로 수필을 작성했어요. 수필. 그래서 학교 신문에 신다. 이거 저희가 그래 갈래나 아니면 또 매체 이런 거. 초고 성적이 기대만큼 나오지 않아. 부모님을 먼저 하는 것이 힘들어. 상현승을 잘한다. 없어. 현실적인 얘기인 거죠. 미안. 상대 선생님께서는 그 선생님이 얘기합니다. 밤하늘 사색 프로그램 봐봐라. 맞죠? 밤하늘 사색 프로그램 봐봐라. 그래서 마치 혼자 생각하기 누나는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그래서 가서 첫 번째 코스는 실내 전시관에서 해설자 선생님 설명을 듣는 것이었다. 이거는 아직 실내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이 지역이 밤하늘 보호구역으로 인공 조명이 없는 청정구역이기에 육안으로 별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별의 밝기도 등급이 있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마음이 쏟아졌다. 왜? 등급 맞죠? 내신 등급, 수능 등급. 그 밝기를 결정하는 기준이 마치 별에 대한 평가처럼 느껴졌고, 별 너는 1등급이구나 이런 거 생겼지. 난 1등급 하고 싶은데 눈에 잘 띄지 않는 별빛들이 지금 나와. 내가 그러니까 1등급이 밝은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눈에 잘 띄지 않는 별빛이니까 낮은 등급이겠죠. 이게 나다. 5등급이고. 그런 마음 때문인지 두 번째 코스인 어둠 속 산책 노체하면 또 기억이 남았다. 어둠 속에서 불안하지 않는
밤하늘의 별을 응시하며 호흡을 가다듬고 걷기 시작했다. 이내 마음이 편해지자 거짓말처럼 희미한 별이 새들었다. 동시에 바람에 청량한 감촉, 불벌레 소리, 풀려 이거 뭘 우던간 거 맞죠? 이건 다양한 심성이 맞지? 감각 맞죠? 감촉은 촉각이고 소리 청각, 내용은 후각. 어둠이 두려웠던 나는 밝은 별을 찾기 바빴다. 무서운. 하지만 여유를 찾은 후에는 시각에 대해서 벗어나 여러 감각의 상상이 느꼈고 희미하게나마 자기 자리에서 빛나고 있었지만 눈에 띄지 않던 별빛을 맞이할 수 있었다. 나 역시 그 별과 같이 지금 이 자리에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게 뭡니까? 두 번째 코스 어둠 속 상승에서 뭡니까? 어떤 눈에 띄지 않는 별도 존재한다. 맞지? 등급이 낮지만 존재한다. 이걸 대단한 거죠. 네 번째입니다. 한결 홀가분해진 마음으로 산청로 끝에 언덕을 올라 마지막 코스는 전망대입니다. 특별한 장비 없이 눈으로 밤하늘 애들을 보는데 별빛이 과거와 현재를 이어준다는 해설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윤동주의 시를 왜? 좀 가식적인가? 네. 뭔지 뭐죠? 별 하는 거 국어 그렇고 가나 보죠. 화자가 별을 보며 추억을 생각한 처럼 나도 별 하나하나에 나를 응원해 주었던 가족 얼굴이 돌아갔다. 그렇게 깜깜했던 밤하늘은 어느새 새벽이 되면서 오묘한 빛깔이 감기 시작했고 점점 별빛은 보이지 않게 되었다. 그렇죠. 하늘이 밝아지면 별빛 안 보이지. 그렇지만 하늘 색이 변한다고 해도 그 자리에서 빛나는 별은 나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다. 더 이상 피하지 말고 웃는 얼굴로 나의 내일을 가족들을 마주해야 한다. 자, 마주해야 한다고는 뭡니까? 아까 제일 처음에 첫 줄에 뭐래도 부모님을 마주하는 게 힘들었지, 맞지? 네. 이건 태도가 바뀐 거죠, 그렇죠? 체험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전과 달라졌다. 물론 원하는 점수를 얻지 못하면 실망이 됐지만 이제는 웃는 얼굴로 거기 맞죠? 엄마 나 7등급이야. 엄마 하하하 나 7등급 맞았어. 엄마가 그래? 하하하 이렇게. 나 같은 경험 있는 친구들에게 더 이상 평가나 기준에 연연하지 말라고 말하고 싶다. 너무 이상적인 거죠, 맞죠? 네. 속편한 소리 한다. 초고의 글씨 방식 봅시다. 자, 1문화에서 프로그램에 참여한 동기를 상당 선생님이 많이 인용했다. 맞나? 인용. 아니요. 인용 아니죠, 맞죠? 그냥 선생님께서 뭔가 추천했다 이런 뜻이지 인용하지 않습니다. 간접이든 직접이든. 2번 2문화에서는 밤하늘 보호구역이 주어진 이유를 인감하세요. 이런 건 없죠? 아니 없는 내용입니다. 3번 3문화에서는 어둠 속 상책로 체험의 장단점을 보였다. 장단점 역시 없었습니다. 4번 4문화에서는 밤하늘 상태면을 시간을 따졌다. 4문단 보면 캄캄했던 밤하늘이 새벽이 됐잖아. 이게 시간이 아닙니다. 알죠? 네. 캄캄했던 밤하늘이 새벽이 되면서 오묘한 빛깔이 가는데 이게 뭡니까? 시간의 변화는 상태 변화. 확인할 수 있죠. 이런 거 찾아야 되는 거죠. 이런 구체적인 문장이나 글을 찾아서 이게 맞다고 이렇게 판단해야 됩니다. 5번은 5문단에 프로그램에 대한 느낀 점을 다른 친구가 대비를 대비한 거 없죠. 29번 메모. 그 아까 메모 보고 썼다 했잖아. 메모입니다. 메모 1부이다. 기억에서 미음이 초고에 반영되었다고 할 때 이에 대한 설명을 주자는 것은. 자, 무슨 메모가 있고, 자 선택지 보면서 하면 되겠습니다. 자, 기억 1코스의 기억 메모. 육안으로 별을 볼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기억을 반영하여 밤하늘 보호구역에 대한 설명과 함께 별을 볼 수 있는 이유를 밝혔다. 그러니까 반영됐냐 아니냐를 보는 거죠. 이거 반영됐습니까? 있죠. 이거는 두 번째 문제는 거죠. 밤하늘 보호구역 별을 볼 수 있는 이유 있습니다. 그다음 니은 1코스 별의 밝기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내 얘기만 했으면 되겠도 그러니까 이부서 니은을 반영하여 별의 밝기 등급의 기준을 정리하여 추가하였다. 메모는 맞는데 맞죠? 별의 밝기 등급의 기준을 정리한 건 아니죠? 이거 어떻게 했어? 맞죠? 이거 그러니까 메모만 맞다 겁니다. 이거 선택지에서 그러니까 이 메모를 가지고 초고에 어떻게 반영했냐까지도 판단해야죠. 디귿
이 코스에서 어둠 속 산책로에서 느꼈던 감각들이 생생하다. 디귿을 반영하여 어둠 속 산책로에 느꼈던 감각들을 구체적으로 나열했죠. 그러니까 감각 아까 있었잖아요. 식, 청각, 후각 있었죠. 나열했습니다. 니을, 눈에 띄지 않던 별빛을 맞은 순간 떠올랐어. 니을 반영해서 별빛을 보며 떠올린 나의 존재에 대한 생각. 그거 뭐였습니까? 나 역시 그 별같이 지금 이 자리에 존재하고 있었다. 이건 있죠. 5번 미음을 반영하여 미음 뭡니까? 별빛이 과거와 현재 이어주다가 맞죠? 아까 별에는 거 맞죠? 아까 네가 비웃었던데 맞죠? 그래서 미음 반영해서 전망대에서 밤하늘 보며 떠오르는 생각을 시의 하자의 생각 언급했죠? 연결해서 언급했습니다. 30번 이건 이제 이건 이제 표현하기 문제죠. 그러니까 보기에 보면 조건이 있고 이 조건을 충족하는 표현을 찾는 겁니다. 첫 번째 뭡니까? 경험적 의미를 드러내며 비유적 표현을 활용할 것. 경험에 대한 긍정적 관점을 찾는 것. 그래서 비유 있는 거 뭡니까? 1번 1, 2, 4, 4, 5죠. 비유적 표현 있는 거. 3, 4, 5. 아닌데 4, 5요. 4, 5죠. 4도 아닌 거. 5번이요. 우선은 확실하게 비유적 표현 있는 것이 이제 주기법을 쓴 4번일 거 맞죠? 2번도 조금 은유법을 썼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밤하늘에 같이 별과 꿈 같이. 밤하늘에 진짜 꿈이 같이 않잖아. 근데 뭡니까? 경험에 대한 긍정적 관점 가지는 것은 그러니까 4번에 경험에 대한 긍정적 관점을 드러낸 표현이 뭡니까? 별처럼 빛나는다. 늘 찾은 그러니까 밤하늘 사색 체험이 경험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나를 찾았다는 게 긍정적인 관점인 거죠. 그래서 4번이 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문 문제. 작문 문제는 자 이렇게 근데 우선은 지금 이 학교는 요거 하장문만 있기 때문에 작문 문제도 이렇게 변형돼서 나올 수 있으니까 원래 보통 문학 교수도 가면 작문은 잘 안 되는데 나올 수 이번 있는. 시험은 바꿔서 냈던데요. 뭐가? 그러니까 지문을 조금 바꿔가지고.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안 읽고 푸는 애들 다 틀려가지고 시간을 늦게 만들고 앞에 문고 문제.